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자, 전체적인 얘기 좀 잠깐 했고, 자,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갈게요. 그럼 이제 출제율이 어떻게 됐니? 그동안 이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바로 그 직관적으로 보이도록 제가 표처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저랑 수업도 하셨던 분들은 이 얘기를 제가 이런 얘기들을 너무 그동안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포인트만 찍으면서 이 부분은 좀 빨리 갈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선사. 여러분, 선사 전체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 무조건 연나라 성장이야. 되셨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실수가 있더라도 여기서는 치명적인 거야.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여기서 틀린다. 여기서는요 문제 웬만큼 어렵게 나와도 다 맞춰야 돼. 그래서 제가 교재 안에도 삼국지 위지동이전 편에 있는 얘기 다 넣어놨잖아. 그러니까 웬만한 얘기 다 넣어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나오거든.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얘기들 나와도 맞춰줘야 돼. 그런데 이 얘기가 뭐 되게 많은 얘기도 아니야. 왜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왕이 죽었는데 또는 부족장이 죽었는데 묻을 때 여름에 묻을 때는 예를 들어 얼음을 집어넣었어. 뭐 이런 선지가 나왔어. 이런 설명이 나와. 그럼 어느 나라야? 예, 부여. 그냥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이거 뭐 엄청난 심화도 아니잖아. 그 다음에 그 왕이 죽으면 묻을 때 관안에다 뭘 넣어줘? 금이나 은을 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돌로 봉분을 쌓고 소나무랑 잣나무를 주변에 심었대. 그럼 이거 어느 나라야? 예, 고구려야. 근데 이거 엄청 심화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차피 삼국지 위서동이전의 기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록들은 좀 웬만한 것들은 요거는 좀 체킹해 놓으셔야 돼. 너무 많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만 더. 근데 올해 들러왔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2016년에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해야지 낮아진다고 하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최근에 올해 조금 주춤했어. 되시죠? 네, 그런데 뭐 2016년엔 또 많이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갑니다. 고대 정치. 자, 고대 정치는 삼국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 고구려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백제인데 사실은 이건 큰 의미가 없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 얘기는 그냥 그거야. 삼국의 발전과 항쟁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이건 어떻게 정리하는 거야. 시대별로 구강별로 정리하는 거. 그리고 잊으시면 아니 되는 게 자, 시간선이 살아있어야 돼. 되셨죠? 한 번만 더. 백제 동성왕 그럼 몇 세기야? 그러면 이제 바로 5세기 요 정도 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동성이 뭐 있는지를 막 그 무슨 뭐 신라와의 결혼 동맹 뭐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세기인지가 죽으면 이 과목 죽는다니까. 무조건 시간의 과목이야. 이해되셨죠? 시간의 선이 살아 있어야 돼. 그거 잊지 마시고. 자,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로 많이 나왔잖아. 그런데 내용이 너무 없다니까 발해가. 그러니까 나왔다. 그러면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자, 고대 경제 갈게요. 자, 고대에서는 고대 경제 정책, 그 다음에 고대 생활, 경제 생활은 됐고, 요것만 얘기할게요. 근데, 그, 고대 경제 정책은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여러분 국가 경제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토지제도, 아니면 조세제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고대는 조세도 별로 볼 게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무슨 얘기냐면, 토지제도 얘기야. 근데 토지제도 너무 귀염둥이지? 그래서 이거 뭐와 뭐 얘기하는 거야? 노급과 사실은 뭐 얘기한다? 관료전 얘기하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신문왕 경덕왕 맨날 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나오면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쉬워. 되셨죠? 네. 자, 바로 넘어갑니다. 자, 고대 사회인데 자, 고대 사회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 신문제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은 이거 뭐 별로가 없어요. 되셨죠? 그래서 그냥 어느 나라인지 정도만 알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면 고대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폐쇄성이거든. 폐쇄성. 근데 그 폐쇄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게 그 폐쇄성의 대표가 누구야? 골품제잖아. 근데 골품제가 최근에 계속 안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땐 골품제가 나올 때가 됐어. 이해되셨죠? 왜냐면 최근에 거의 한 5년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너무 안 나왔어. 되셨죠? 그래서 물론 고대사회라는 거 자체가 시험에 잘 안 나와.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가 골품제인데 골품제조차도 최근에 잘 안 나왔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골품제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고대문화인데 이건 여러분 이제부터는 중요한 거야. 여러분 고대 경제는 고대 사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낼 게 없단 말이야. 사실 노급과 관료전도 이게 무슨 경제야. 우리 정치사에서 신문왕하고 그다음에 성덕왕 때 정전 그다음에 경덕왕 때 노급부활 이거 너무 많이 했던 얘기 아니야. 정치사부터도.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화는 다릅니다. 그래서 고대 문화는 시험에 대빵 잘 나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잘 챙겨두셔야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무조건 불교야. 그리고 불교 그러면 고대 불교는 어차피 무슨 문제야? 원효우상이야. 되셨죠? 그래서 승려 중에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좀 덜 본 승려를 나왔는데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몰라도 원효 그 의상 쪽이 나오면 절대 틀리시면 안 돼. 되셨죠? 네, 그래서 자 원효 의상 그래서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고분. 그리고 여러분 고분이 오히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분은 좀 이제 다시 약간 좀 디테일하게 좀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고구려 고분을 중심으로 얘기하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돌무지 무덤. 이 돌무지 무덤은 뭐가 중요한 거야?
백제 초기 무덤 양식이랑 똑같아서 뭘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국 세력이, 그리고 백제 건국 세력이 고려 건국 세력을 보여준 간접적인 증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굴식도록 무덤, 횡렬식 석실분이라고 하는데, 얘가 유행하는데, 얘는 뭐랑 관계가 있냐면, 추가 매장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대에서 부부 합장묘가 유행하면서 사실은 굴식 도록 무덤이 보편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구려 고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체킹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은 뭐랑 이제 가장 대비되게 이전까지는 많이 물어봤냐면,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 있잖아요. 얘랑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졌지.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이게 원래 클래식한 거야. 근데 최근에는 사실은 뭐가 좀 많이 주목받고 있냐면, 백제 사실은 고분이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수능이나 한능검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제 쪽 한번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이번에 여러분 경주지구가 지방직에서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또 뭐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냐면, 백제 문화유적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백제랑도 또 관계된 얘기가 올해는 테마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기억하셔야 돼.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성시대 석천동 고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 이제 부여시대, 그러니까 아니, 공주시대, 송산리 고분군. 그 다음에 부여로 이제 옮기고 나면, 사비천도하고 나면 능산리 고분군,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좀 체크해 두시고. 자, 그래서 고분과 관련된 얘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정치사인데, 중세정치사에서 처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야? 일단, 무조건 공민왕이야. 공민왕. 되셨죠? 공민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이 조선, 그러니까 고려 후기 정치변동이라는 게 공민왕과 그 충자 들어가는 왕들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충렬, 충선, 충숙, 충해. 그 다음에 충목, 충정. 되셨죠? 그리고 이제 공민. 되시죠? 네, 그 얘기. 자, 그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게 대외관계야. 특히 대외관계는 문제용이 일단 가장 기본이 10세기에서 11세기. 제가 혼자 입으로 해볼게요. 자, 쓰면 시간 가니까. 10세기에서 11세기 그럼 뭐야? 거란. 그 다음에 12세기 그럼 뭐야? 여진. 13세기 그럼 뭐야? 몽고. 그 다음에 14세기 그러면 인민족의 침입, 홍군족과 외국 얘기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거기서 순서 배치하라 그러면 아무도 틀리시면 안 돼. 되셨죠? 아니, 아무도가 아니라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맞춘다고. 근데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얘기가 약간 달라질 수 있지.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이민족의 침입이랑 국내 정치 상황을 연결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워. 되셨죠? 네, 그래서 자, 이런 문제까지도 있다. 잠깐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고려 초기 국왕인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경제사입니다. 자, 경제사는 경제정책인데 여기서 하나만. 어차피 보세요. 경제정책이라고 해놨잖아. 그럼 어차피 두 개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조세제도 아니면 토지제도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려 조세제도 그럼 뭐가 떠올라? 그냥 조용조 아니야? 1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노동력 징발은 군역과 요익이고, 그 다음에 그 중세 때부터, 그러니까 집세. 이 집세가 뭐냐면 마지막 조. 사실은 공물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특산물을 현물의 형태로 내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집집마다의 기본적인 형태가 이제 갖춰주는 거잖아. 그럼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물어볼 게 없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경제정책이라고 해놨는데 이 문제는 전부 뭐겠어? 이 문제는 전부 토지제도 문제야. 그러니까 무슨 단어로 바꿀 수 있냐면 그냥 전시가라고 바꿔버려도 돼. 되셨죠? 그러니까 이 문제 보시면 예를 들어 거의 뭐 15회 정도가 사실은 다 전시가 문제일 거라고. 되셨죠? 그리고 토지제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토지제도는 가장 이제 결국 이제 토지제도도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또 별게 없어. 어차피 노급 관료제는 귀염둥이고 그렇잖아. 그럼 남은 얘기가 뭐밖에 없어. 어차피 고려 전시과 아니면 조선 과정법이야. 되셨죠? 그거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비슷한 점, 차이점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원사료로 나올 때도 조심해야 된다 그랬지. 왜냐면 그러니까 조선의 건국 주체들이 토지제도를 먼저 건드린다 그랬잖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당시에 고려 말의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이미 망가져버린 그러니까 고려의 토지제도 전시과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랑 또 하나는 고려는 왕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걸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혁명파 사대부들이 사실은 소수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도전, 조준, 남은, 윤소정 이런 인물들이 소수파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정도전은 조선경전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땅을 다 사실은 소유권을 몰수해서 국가에 귀속시켜서 사실은 주례에 근거해서 국유화를 실시하려고 했다고. 그런 다음에 개구수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민들에게 다 토지를 나눠주겠다. 이게 원래 정도전을 생각했던 거야. 근데 그걸 못 밀어붙인다고. 왜냐면 소수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조로 결정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토지제도 당신들의 소유권은 자 불법성이 드러나는 것 아니면 인정해주겠다야. 그리고 일정 정도 타협을 보는 거지. 그러나 단 고려라는 배에서는 무조건 내려라야. 그래서 내리지 않는 자와는 뭐 없다? 타협 없다. 되시죠? 그래서 91년에 토지제도를 먼저 해주는 거야. 그리고 92년에 조선 건국으로 가는 거죠. 되셨죠? 네네.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토지제도가 바뀐 거기 때문에 토지제도가 엄청난 변화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을 상당히 타협을 받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무너져버린 원래 전시과의 형태를 바르게 돌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원서를 보거나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면 제 특이한 게 뭐냐면 조선의 가정법과 그러니까 고려의 전시과가 상당히 유사해요. 비상이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월급의 형태로 수조권을 지급해서 땅을 지정해 주는 것 자체도 똑같이 과전이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운영되는 체계나 이런 것도 상당히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릴 수 있다고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점이랑 차이점 이런 것들을 잘 정리 한번 해두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는 과전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과전이 나왔어도 어차피 전시과야. 이해되시죠? 얘네들은 같이 맞물려 있는 애야. 자, 그다음 이제 중세사회인데 중세사회부터 이제 사회사의 진정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야? 신분. 그러니까 특정한 계층 직업으로 들어오는 거지. 고대에는 사실은 이 문제조차 없어. 여러분 사회사에서 사회사만의 고유한 영역. 그러니까 정치사에도 절대 없고 경제사에도 절대 없는 사회사의 고유한 영역이 뭐야? 이거 아니야. 신분 찍어 들어오는 거. 예를 들어 향리가 뭐니? 또는 향소부공민, 특수행정구역민이 뭐니? 이렇게 찍어 들어오는 거 있잖아. 노비가 뭐니? 이렇게 찍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중세부터 나오는 거야. 고려부터. 되셨죠? 그래서 그 문제가 사회사는 제일 많이 나왔네. 되셨죠? 자, 그다음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문화인데요. 자, 문화. 중세 문화에서도 1등이 누구야? 예, 무조건 불교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교도 누구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고대랑. 고대가? 예? 원효생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 퇴장이야. 자, 그래서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둘이라고. 누구야? 의천, 진울. 되셨죠? 의천, 진울 쪽에서는 틀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이 이제 고분은 없고요. 고분은 고대만 있잖아요. 자,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역사서야. 근데 여러분 역사서는 고려의 역사서는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서를 틀릴 거면 조선 쪽에서 틀려야 돼. 왜 그러냐면 고려 역사서는 실제로 여러분 출제율이 너무 높아.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게 사실은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2개밖에 없어. 되셨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까지 문제는 다 삼국사기였고 그 다음에 너무 삼국사기 나오니까 삼국유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제왕운기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왕운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하면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현존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진짜 가볍게 그냥 치고 가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대태동기 역사서 그러면 사실 역사서가 진짜 많아요. 근대태동기는. 그러니까 근대태동기도 물론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어디를 튈지 모르는 부분이 좀 있잖아. 그런데 고려는 솔직히 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선 절대 틀리시면 안 돼. 특히 김부식의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세히 공부하셔도 돼. 그리고 역사서 공부할 때 잊지 마셔야 될 거. 역사서는 무조건 뭘 낸다? 무조건 서문이야. 무조건 서문. 그런데 삼국사기 서문은 실제로 힌트가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삼국유사 서문을 읽어보면 삼국사기 같아. 제왕기도 제왕기 같고 동명편도 동명편 같아. 그런데 삼국사기 힌트가 별로 없다 그랬죠. 그래서 삼국 사기가. 그래서 삼국사기 서문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 되셨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세정치인데. 자, 근세정치에서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게 많이 나왔어요. 제도사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 제도사, 이게 제도사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대한민국의 그 조직도 모르는데 그 조선의 조직을 알아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제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문제가 뭐냐면 얘는 변별력이 있어. 그래서 제도사는요. 조금만 어렵게 내도 알아서 전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체크하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깝게도 붕당이네요. 붕당. 사실은 한국사 처음 공부할 때 붕당이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좀 하다 보면 또 붕당 괜찮아. 그리고 붕당은 주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심화로 안 물어봐. 오히려 붕당이 더 어려울 수 있는 건 문화 파트가 더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문화사에서 사상적 흐름을 가지고 좀 찍어 들어오면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정치사의 붕당은 처음엔 헷갈린 것 같은데 몇 번 좀 정리하다 보면 이제 폼을 알고 나면 괜찮아.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조선 전기의 국왕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하나 주의사항.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누구 구별하는 거야? 세종이랑 성종 구별하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 되셨죠? 그 다음에 세종이랑 성종이 일단 가장 포커스고 이게 뭐냐면 이게 문화 파트에서도 많이 맞물리잖아. 그 다음에 편찬사업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왕들이 전혀 안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태종도 있고 세조도 있고 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국왕들과의 구별 이런 거 체킹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세경제인데 근세경제도 뭐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이거 안 바꿔도 돼. 되셨죠? 이거 전시과 문제랑 똑같다고. 이거 뭐겠어? 어차피 무조건 가정법이야. 되셨죠? 그러면 어차피 고려 전시과랑 비교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거. 자, 구분하고 특징 정리해 두셔야 되고. 자, 근세사회사. 자, 근세사회사는 여러분 이제 조선부터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향촌사회. 그래서 조선의 향촌사회가 어떻게 운영됐느냐. 특히 향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누구야? 바로 사림이잖아. 그래서 이 사림들이 제지사족들 아니야. 그래서 이 제지사족들이 바로 서원과 향양을 통해서 향촌사회 장악해가는 그 구조 있잖아요. 구조. 그리고 나중에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신분제 변동 때문에 향촌사회도 변화가 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연동해서 같이 정리해서 꼭 이것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근세 문화 갈게요. 자, 근세 문화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
안타깝게도 성리학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저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은데 어쨌건 제일 많이 나왔어. 근데 여기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일단은 이것도 둘로 가는 거지. 뭐 얘기하는 거야? 아까랑 똑같아. 아까는 뭐였어? 원형 의상, 의천진울. 여긴 뭐야? 그러면 이왕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윤유라든가 우암송시열이라든가 남명조식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물어보면 혹시 나 말고 나도 틀리고 남도 틀리고 그럴 수 있는데 이황이가 나오면 여러분 웬만하면 맞춰야 돼. 되셨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성리학의 사상적 전개까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항상 단어 외우지 말라 그랬지. 그냥 예를 들어 이통기 공론, 이기지묘론, 예를 들어 뭐 이종기 이거 아무리 외워야 소용이 없다니까. 말이 풀어져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사료를 보거나 선지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돼야 돼. 되셨죠? 그래서 외우시는 거 아니고. 되셨죠? 그래서 결론은 이왕 이 얘기야. 되셨죠? 자, 그다음 갑니다. 자, 그다음에 근대 태동기 정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영종조입니다. 무조건 영종조는 그냥 한 문제야.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통치체제 개편인데 얘는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중앙경관직의 변화와 관련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조선후기의 제도사는 사실 뭐밖에 없어. 저건 뭐밖에 없어. 사실은 비변사밖에 없어. 되셨죠? 그래서 비변사 얘기야. 그리고 비변사는 또 하나 항상 뭐라고 연동돼 있어. 시간 라인이 살아있어야 돼. 시간선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일단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중종 때 삼포회라는 계기로 해서 중종 때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청사가 생기면서 상설기구가 되잖아. 원래 임시기구였잖아. 그건 언제야? 그건 명종 때 을묘해변이죠. 그 다음에 최고 의결기구가 되는 건 언제야? 선조 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잖아. 그 시간선 살아있어야 되고 좀 더 심화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18세기 그러니까 탕평기 영종조 시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비변사는 권한이 약화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틀린다 그랬죠. 그래서 탕평기에도 여전히 사실은 군주들이 나머지 세력을 견제하는데 비변사는 계속 활용된다니까. 그리고 세도정치기에는 비변사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세도정치기에는. 그럼 무력해지는 거야? 아니야. 더 극단적으로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19세기 세도정치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누구 때문이야? 비변사 때문이야. 그러니까 세계 몇 명 가문들, 그러니까 서울의 명문가들, 소위 말해서 안동김 씨, 그 다음에 반남박 씨, 그 다음에 풍양조 씨, 이런 명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혈연적으로 묶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만 장악하면 돼? 비변사만 장악하면 조선이 손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조선의 정치가 이제 조선에게 비정상적으로 되는 게 뭐 때문이야? 비변사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대원군이 세도정치 깨려면 무조건 뭐부터 깨야 돼? 비변사부터 깨는 거야. 비변사를 못 깨면 세종치를 못 깬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선을 가면서 비변사는 계속 강화돼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는 나온 맞춰주시면 돼.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 태동 경제인데 여러분 경제 파트에서는요. 지금까지 합시되는 전부 공통분모가 뭐냐면 국가경제만 거의 나온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조세 시스템, 토지 시스템, 뭐 국가, 뭐 무역이든 그거 다 국가경제 아니야? 그러니까 민간 경제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요 합시대에는 사실은 뭐밖에 없냐면 농업 기술의 발달밖에 없어.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밭농사에서 조보리콩, 이전 삼적 윤작이 시작되었다. 전래되었다. 이런 표현하면 어느 시대야? 이 표현하면 어느 시대야? 고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되셨죠? 그러니까 그 농업 정도 시간만 체크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귀염둥이라고. 그런데 생활경제 부분이 이제 폭발적으로 터지는 게 여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라는 게 이게 뭐라 그랬어? 이게 자본주의의 맹아야. 여러분 역사학계가 이거 목숨 걸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게 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반박이 되는 거야. 일본의 정체성 이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반박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선의 역사는 신비롭고 놀랍다는 거지. 너희들의 역사는 늘 고대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이들의 역사 왜곡의 가장 핵심이 뭐야? 중세부재론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선이라는 역사에는 중세라는 시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토지 생성이 커진 적도 없고 토지를 관계로 한 여러 가지 관계성들이 형성된 적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계속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근대 사회의 자생적 태동은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지난 35년 동안 한반도를 근대시킨 건 우리 일본이 아니냐. 그러니까 고맙지. 이게 일본의 태도야.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이게 일본의 태도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역사학계 경제 목숨 걸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게 계속 힘이 나오는 거야. 되셨죠? 체크하셔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선대제라든가 또는 도고라든가 또는 이양법이 실시 이후에 생산력의 폭발적 성장. 거기다 또 뭐도 있냐면 외래 작물도 도입돼서 인구 부행력도 커지잖아.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작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고구마, 감자, 옥수수, 그다음에 뭐 토마토, 땅콩, 그다음에 뭐 고추, 담배, 기타 등등. 근데 전부 어디서 들어와? 일본. 그리고 이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면 누구만 오직 감자만 청나라에서 들어와. 그러니까 감자가 특이하지. 그러니까 감자만 청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들은 요런 거 이제 휘둘리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인구 부양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그래서 17, 18세기에 이게 동아시아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야. 일본은 에도막부, 그 다음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 명말청초,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 후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라고요. 그래서 그 인구 변화와 관련된 그래프를 꺼내서 수능 문제처럼 물어봤던 게 작년 국가지 구급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또 작년에 되게 크게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 나왔을 때 이제 문제를 봤던 이제 사실 수험생들이 약간 좀 당황했던 문제야. 자, 잠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조세제도. 그럼 여러분 조세제도는 어디서 다 총집결되는 거야? 무조건 조선후기야. 되셨죠? 그럼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이지. 출제 영순위는 일단 누구야? 무조건 대동법이고. 그 다음이 균형법이고. 그러니까 대동법이나 균형법이 나오잖아? 근데 사실은 여기 영정법도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일단 가장 큰 이제 주제는 뭐야? 대동법이랑 균형법이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문제가 나왔어. 근데 문제가 대동법이나 균형법에서 걸렸어. 틀리잖아.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성의가 너무 없으신 거야. 아니 도대체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신 거냐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균형법이나 대동법이 약간 디테일하게 물어 들어와도 여러분 맞춰줘야 돼. 정답에 접근해줘야 돼. 왜? 너무 출제가 뻔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태동기 사예요. 자, 사회구조의 변동과 사회문제. 이거 뭐냐면 신분제 변동이야. 되셨죠? 그래서 그냥 뭐 되는 거야? 다양반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구 같은 데 가면 뭐, 10명 중에 7명이 양반이고 그런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그 얘기, 신분제 변동. 그 다음에, 아까 이건 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상촌사회에 변화가 생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서울과 향약을 중심으로 한 제지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야. 되셨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거.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태동기인데, 여러분 근대태동기 문화에, 여러분 이제 출제 1순위는 누구야? 무조건 실학이야. 근데 실학이 사실 이게 광범위하게 볼 수 있잖아. 근데 일단 이제 얘기를 좁혀볼게요. 좁혀보면 경세치용학파, 중농실학,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야? 중상실학, 이용우생학파. 되셨죠? 그래서 경세치용, 이용우생. 절대 틀리면 안 돼. 근데 경세치용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둘 누구예요? 이익과 정약용.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용우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누구야?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박제가의 북학이 소비론, 그 우물의 비유, 그게 맨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누가 더 뜨겁냐면 사실 홍대용이 더 뜨거워. 되셨죠? 이게 뭘 반영하냐면 최근에 학계에서 사실 홍대용에 대한 연구가 되게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담원설 중심으로 해서 의산문답, 뭐 이제 이런 책들에 대한 사실 연구가 활발하다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도 좀 반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홍대용도 엄청 나와. 그러니까 보세요. 이익, 정약용, 그 다음에 박제가 홍대용 쪽에서는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물어보거나 뭐 근대태동기에 예를 들어 뭐 지리설 물어봤거나 뭐 이제 또는 또는 어휘집이 나왔거나 무슨 뭐 아음각비 뭐 이런 게 뭐 시험에 나왔거나 뭐 그러면 좀 틀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쪽에서는 틀리시면 안 돼요. 되셨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성리학의 변화. 자, 요 부분은 뭐 앞에 성리학에 연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근대태동기 문화까지 했고 근대사가 볼까요? 제가 이건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근대사회 전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조건 강무개혁이야. 대한제국.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학계에 최근에 사실은 분위기를 보여준다 그랬잖아.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도 교과서 속에 그게 남아있다고. 우리는 독립협회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고종을 굉장히 무능력하게 보잖아. 그 다음에 광무개혁을 오히려 시대 반동적이고 역행적으로 보잖아. 그런데 오늘날 학계 시각은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고종에 대한 재조명들이 사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종은 그렇게 26대국은 고종 그렇게 무능한 인간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독립협회는 그렇게 무조건 미화시킬 일만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험에도 이게 그대로 반영되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어릴 때도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 독립협회를 훨씬 많이 들었지 그 다음에 광무개혁을 많이 듣지는 않았잖아. 그런데 아니라니까. 시험에는 여러분 이제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독립협회가 중요한 것 같지만 이게 비교도 안 됩니다. 대한제국 광무개혁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학계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핫한 주제가 뭐냐면 조약이야, 조약.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첫 단원의 제목이 대원군이 앞에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전체 수업 들어갈 때 개관할 때 저랑 수업 안 들은 분도 있으니까 제가 빠르게 얘기하면 개관할 때부터 이거 얘기하잖아.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첫 단원의 제목이 사실은 대원군의 개혁. 그래서 대원군의 개혁은 근대적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 대원군은 전혀 근대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야. 대원군은 구질서의 수호자야. 그럼 대원군이 맨 앞에 왜 있냐고? 맨 앞에 얘기를 개항부터 시작할 거라고. 그런데 이 개항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준비해서 이루어진 개항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첫 단원의 제목이 뭐냐면 외세 침략적 접근과 개항이 원래 7차 교육 개정안 근현대사의 단원 제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첫 번째 파트에서는 개항. 그거와 연결된 조약이 중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 요거 정리하실 때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구분을 하셔야 돼. 나중에 70년대 버전이 있고 80년대 버전이 있어. 근데 이게 양쪽으로 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누구냐면 일본 놈들이야. 왜냐면 일본이랑 맺은 조약이 많거든. 그러니까 76년 2월에 조일소조규를 비롯해서 이게 부속협약들, 부속학서들이 있잖아. 하나가 뭐냐면 자 8월에 맺는 조일 무역규칙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소조규 부록이야. 뭐 그런 게 있어. 되셨죠? 그래서 이제 얘들 요게 70년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오면 80년대 넘어와서 일본이랑 맺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재물포조약의 부속 협약으로 맺는 게 뭐냐면 소조규 속약이고 이게 간행이정 50리 넓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83년에 뭐가 나오는 거야? 조일 무역규칙에 대한 개정판이 나오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일 통상장정 또는 통상장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때 사실은 박탈당했던 방공경 선포권과 관세자 조건을 찾아오고 일본이 원하는 최고 대우를 주는 거 아니야? 이게 기브앤테이크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일본께 갈라져 있다고. 그 요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70년 버전, 80년 버전, 그리고 일본과 맺는 게 뭐다? 요걸 먼저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갖다 붙이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거, 예를 들어 무슨 뭐 청나라랑 맺는 조정상무무역장정 이렇게 갈라놓으시면 돼요. 되셨죠? 자,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근대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자, 개항 이후의 경제. 자, 여기도 제가 뭐 이제 소프트 말씀드렸는데 이건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갑니다. 그다음 일장전기 정치인데 일장전기 뭐가 제일 많이 나와? 안타깝게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무장독립전쟁. 이 토 나오는 파트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피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는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 근데 제가 이것도 요즘에 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향성에 대한 거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제 식민통치.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일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 그 다음에 1기, 2기, 3기 경제수탈하는 거 있잖아. 땅, 쌀, 몽땅. 기억나세요?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더 쪼개면 밑에 부분만 전쟁으로 쪼개주면 되지. 그래서 자, 뭐 만주사변 이후,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 전쟁 이후 요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사항.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들어오면 무조건 사실 뭐 물어보냐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이게 무조건 뭐 걸리는 거야. 무조건 시간 걸리는 거야.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자료 하나 주고요. 다음과 같은 자 일제 자 뭐 경제 수탈이 또는 일본의 정책이 있었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그래서 시간 찾기야.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배우지만 마지막에 여러분 뭐 정리해야 된다 그랬어. 반드시 시간 라인으로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1910년대가 통으로 정리돼야 돼요. 일제 사실은 그 이제 통치 방식, 그 다음에 경제 수탈, 그리고 우리의 국내 대응, 그리고 국외 대응. 되셨죠? 그러니까 요 폼으로 항상 가야 돼. 그래서 옆으로 수평으로 정리할 줄 알아야 돼. 되셨죠? 그리고 반드시 한 번은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두 가지 사항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경제사회 문화인데, 자, 이 중에 민족문화 수호운동. 여러분, 원래 근현사 파트는 경제사회 문화가 많이 안 나와요. 출제가 많이 안 돼요. 얘가 유일한 예외야.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사실은 무슨 문제냐면 사실은 박은식 신체의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지금 여기는 이제 말할 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생각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배감 박은식이랑 단지 신체호는 그냥 무조건 한 문제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둘을 빼고는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말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1910년 8월 29일 이 땅에 국권이 피탈되면서 이 땅에 진짜 폭탄이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시대방송대공 황지영 같은 장지영 같은 인물들이 바로 친일로 돌아서잖아.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이제 나라 놓고 나라가 망했고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게 누구냐면 박은식과 신채호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사실은 독립운동에 대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야. 되셨죠? 네. 그래서 자 많이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하나 사회경제사에서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민족유일당인데 요걸 아주 제가 좁혀서 말하면 사실은 무슨 문제야? 1927년 2월 신간의 얘기야, 신간의. 되셨죠? 그러니까 신간에도 그냥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 요게 흐름이 같은 거라 그랬죠? 제가 쓰는 시간 가니까 입으로만 할게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1920년대, 그러니까 중국에서 1차 국공합작에 대한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고 나면 우리도 힘을 합하자. 민족율동운동이 일어나잖아. 이게 뭐야? 민족주의? 사회주의지. 근데 이거 똑같은 폼이, 바로 광복 이후에 나타난다고. 해방 전후사에서. 그 해방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바로 좌우의 대립. 그리고 그 좌우의 대립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실은 통일정부 수립운동.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화합작 운동이라든가 또는 남북협상파 활동.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잖아. 그리고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지금 우리 갈라진 사실은 남한과 북한이 이제는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통일운동까지. 사실은 이건 같은 주제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시대에 따라서 이름만 다른 거지.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야 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정치인데, 여러분 현대 정치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무조건 대한민국 수립이야. 여러분 현대사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도 수업하기 너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하기도 어렵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사는 시험에 많이 안 나와. 근데 뒤에, 특히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가면은, 여기가 장난이 아니라니까, 분량이. 1공학, 2공학, 3공학, 4, 야, 이거 진짜 토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자세하게 처음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거 좀 뒤로 빼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근현대사 전체에서, 여러분 모든 단원으로 총망라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 그 주제는 오히려 현대사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현대사가 어렵다고요. 근데 출제율은 완전 떨어져. 그런데 누구는 예외냐면 대한민국의 수립은 예외야. 얘는 얘보다 많이 나온 주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딱 무슨 얘기냐면 45년에서 48년까지만 얘기야. 이게 진짜 문제가 쏟아져.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냥 무조건 한 문제에 꽂혀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통일이야. 근데 요즘 분위기 보니까 통일 안 나오네. 그죠?
통일 좀 안 나오는데? 근데 반대로 통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통일이 한동안 안 나왔으니까. 되셨죠? 거기에 대한 또 반동으로 통일이 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한 2년간 좀 통일이 좀 덜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자, 눈도장 하나 찍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주제별로는 다 했다.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유형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빈출 주제들, 그럼 올해 어떻게 나왔니? 이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했던 선사. 제일 나오는 게 뭐야? 여러 나라의 성장. 올해도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폼이 가장 기본이야. 아니면 문제 쉽게 물어보고 싶으면 쉽게 주고 싶으면 이렇게 주면 돼. 밑을 날르면 되지. 그리고 하나만 주면 되지. 그래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야. 되셨죠? 아니면 이렇게 가나 정도. 그래서 가를 읽어봤더니 뭐야? 봤더니 마가오가 끝났다. 뭐야? 부여. 그 다음에 밑에 귀신 믿기 때문에 천군이 끝났네. 뭐야? 사만이고. 되셨죠? 부여 사만 끝. 그게 이 문제 있잖아요. 되셨죠? 이거 틀리면 전국에서 나 혼자일지도 몰라. 그게 절대 틀리시면 안 돼. 그리고 이게 심리적인 충격이 커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답은 2번인데, 뭐 이건 이제,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탕평. 올해, 무슨 문제? 이거 읽어보니까 뭐야? 양력을 절반으로 줄이래. 왕이 말했는데, 호포나 결포는 모두, 원래 그 영조는 호포를 실시하려고 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관료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영조가 물러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1750년 영조가 시행하게 되는 균역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김 빠진 개혁이라 그랬잖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절충론이고 그냥 간포론인 거지. 되시죠? 네. 그래서 한 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 나중에. 되셨죠? 자, 그럼 이건 뭐야? 영조 때 균역법이죠. 그럼 뭘 고르면 돼? 영조를 고르면 되죠. 되셨죠? 그래서 올해 영종조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봉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이걸 뭐라 그래요?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사들, 특히 영조의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람을 뭐라 그러는 거야? 탕평파라고 부르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 단체에 대한 건데, 항일독립전쟁. 자, 무장독립전쟁인데.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만주적에 있는 독립군과 갇혀있는 모든 걸 모아서 충칭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다. 끝났어. 자, 그러면 이 독립군 부대는 뭐야? 한국 광복군이죠. 한국 광복군. 그래서 뭘 찾으시면 돼? 한국 광복군을 찾으면 돼. 자, 김원봉 그룹이 조선의용대에 통합되는 거. 이건 1942년. 여러분, 충칭정부는 이거 연도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어차피 임시정부 엄청 심해 잘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시정부 근데 두 가지밖에 없잖아. 상하이 정부 시기이거나 아니면 뭐야. 어차피 이동식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니면 충칭정부 시기 아니야. 맞아요? 그쵸? 그래서 상하이 정부에 내용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충칭정부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연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40, 41, 42, 44.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충칭정부는 이거 말고는 마땅히 물어볼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돼. 되셨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충칭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충칭정부의 집권 여당으로서 한국 독립당이라는 게 창당이 되는데, 한국 독립당이라는 게 사실은 3당 통합 아니야. 그러니까 지청천의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조소왕의 한국 독립당. 아니야, 말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청천의, 다시 할게요.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그 다음에 조소왕의 한국 독립당, 그 다음에 김구의 한국 국민당. 요 세 개 당이 40년에 통합이 돼서 다시 한국 독립당이 되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40, 41, 42, 44는 귀염둥이들이지. 그래서 자, 이동을 마치고 충칭에 정착한 게 언제야? 40년. 그리고 나면 4차 개헌 주석제. 그리고 이제 주석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는데 그 주석이 누구야? 주석이 김구. 그리고 한국 독립당. 그리고 지청천의 한국 광복군의 창설. 여기까지가 40년이잖아. 그 다음에 41년이 뭐야? 건국강령의 발표. 뭘 근간으로?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근간으로. 그리고 뭐가 터지는 거야? 태평양 전쟁. 태평양 전쟁 터지고 나면 대일 선전포고하고 연합군으로 참여하잖아. 그죠? 자, 그게 41년이고. 42년은 지금 이 얘기야. 김원봉이 합류하는 거. 되셨죠? 그래서 44년에 마지막 5차 개헌이잖아. 주석, 부주석. 되셨죠? 그래서 김규식, 우사 김규식이라는 완충파, 중도파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요거와 관련된 거, 자, 이제 아닌 거 고르면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건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연대투쟁했던 거, 화북, 연안에 가서 연대투쟁했던 건 화북지대 조선의용대. 그러니까 김두봉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용군 얘기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이름을 조선의용군으로 바꾸죠. 네, 그 얘기. 자,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이게 무장독립전쟁 그밖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903년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만주사변 이후에 한중연합작전.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에 한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지정전의 한국동은 있고, 내가 이게 쓰면 시간 가니까 말로 할게요. 그 다음에 양세봉의 조선명군. 그 다음에 중일전쟁 이후에 중흥본토에서 뭐 나오는 거야? 어차피 한, 조안이야. 그죠? 조는 뭐 얘기하는 거야? 1938년 우한, 한코에서 만들어지는 기본봉의 조선의용대. 그리고, 자, 한은 뭐 얘기하는 거야? 방금 전에 충칭용부 산하에서 만들어지는 한국광복군. 이 얘기야. 되셨죠? 그래서 만주에서 한조, 중흥본토에서 한조, 한조 끝이야. 그리고 여기는 지휘관들 이제 조심해야지. 여기는 지청천,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양세봉, 그 다음에 여기는 김원봉. 그리고 여기는 다시 지청천. 여기 같은 사람 아니야. 그리고, 자, 김원봉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조선의용 군이 나오잖아. 군. 조선의용대 아류가 조선의용군.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김원봉이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김투봉이 되는 거지. 되셨죠? 그래서, 자, 그래서 지청천과 1, 2, 3. 그죠? 끝이지? 원봉, 투봉, 쓰리봉. 쓰리봉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봉은 원봉의 아류고. 뭐 이거 있잖아요. 맨날 여기밖에 시험 안 나와. 되셨죠? 네, 그래서 말씀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수립과정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 되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예전에 나왔던 것보다는 약간 뭐 어렵게, 아직 공부 좀 들리신 분은,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는 무조건 맞춰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해 전에, 2014년엔 뭐가 나왔냐면, 이 시기에 민족 지도자별 정당을 물어봤어. 그 문제 더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여운형의 정당이 뭐야? 그 다음에 김성수, 송진우의 정당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되셨죠? 안지용의 정당이 뭐야? 그러니까, 안지용은 아는데? 근데 아는데 안지용의 정당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었다고요. 되셨죠? 이게 2014년이야. 그러니까 2014년은 조금 낫죠. 그래서 보세요. 자,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촉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됐대.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들어오는 거야. 되셨죠?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는 보세요. 기억은 읽을 필요도 없어. 왜냐면 문제가 어차피 나 다잖아. 되셨죠? 그러니까 나다 시간 라인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과정은 여러분 무조건 문제가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자, 지금 딱 요 유형이야. 그래서 시간선을 물어보는 거야. 또는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여기에 들어갈 사건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하고 대한민국 수립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그렇게 들어가도 돼. 이거 어차피 똑같은 문제잖아. 이해되셨죠? 시간을 이렇게 배치시키든 여기를 빵꾸 뚫고 이 안에서 들어갈 수 없는 걸 찾아라 라고 물어보든 똑같은 문제 유형 아니야. 그래서 순서가 일단 기본이야. 올해도 이렇게 나왔고 너무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립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하나를 찍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되셨죠? 그건 이제 중요 사건 위주로 좀 봐주시면 돼요. 45년에서는 누가 뭐래도 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45년에선 지금까지 무조건 모스크바 삼성회의가 제일 많이 나왔어. 그러면 46년에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와? 지금까지는 무조건 자업자운동이 제일 많이 나왔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47년에는 유엔 총회와 관련된, 그리고 유엔 총회 다음에 48년 2월에 1월에 사실은 유엔 그러니까 감시단이 38도 이북을 입국을 못 하잖아. 왜냐면 소련이 북한이 거부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2월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러면 어쨌든 유엔 총회 결정을 이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임시총회를 다시 한번 2월에 연다고요. 그래서 그 시기, 그리고 이제 그 차이 되셨죠? 분단의 확정 과정.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8년은 얘기가 좀 많죠. 일단은 분단만은 막아야 한다 라고 하는 남북협상파, 이걸 보셔야 되고. 잠시만요. 자,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목이 이러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재헌헌법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50총선거하고 그 과정 되셨죠? 네. 그래서,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거 하고 이제 여러분 고르시면 되는데,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기출 주제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앞에 제가 기출 분석한 거랑 맞물리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빈출 주제 중에 이번에는 제가 형태로 얘기해 볼게요. 유형으로. 유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시간의 과목이죠? 그래서 시간 찾기 물어보는 거. 이건 어느 시대나 다 들어오는 거야. 일단, 올해 지방직 문제 보시면, 자,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우상국 복속 끝났어. 누구야? 6세기 지증왕. 그죠? 자, 그리고 나면 한강유역을 빼앗고, 그 다음에 대가야. 여러분, 가야 정복 조심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그래도. 자, 대가야는 진흥왕. 금강가야는 법흥왕. 되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대가야니까 진흥왕. 그러면 뭐가 돼요? 지증왕에서 진흥왕. 사이에 들어오는 건 정답은 법흥왕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시간 찾기. 되시죠? 이건 어느 시대나 다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나
제도 기구와 관련된 사항들을 이렇게 원사료 같은 거 주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료실 기술의 한 대목을 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선조 시기에 그러니까 김용원과 심의겸의 갈등, 그러니까 의례당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조전랑이 누가 될 것이냐를 놓고 이 사건이 결론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동인과 서인이 분당되는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을 그냥 답을 찾으면 돼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유형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답이 4번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서 분당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 문제. 그다음 문제 이제 또 대표적인 유형이 이거예요. 그냥 원사료 주는 거야. 되시죠? 그래서 이제 고려사 전료의 한 부분. 그래서 왕 이름은 소이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수업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할 때 그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왕들의 휘들을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모든 왕의 휘를 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좀 기억하셔야 될 휘는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건 광종, 태조, 성종이라는 건 묘호고, 묘호. 왕도 본명이 있다 그랬잖아. 왕의 본명은 뭐라 그래? 왕의 명은 휘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휘를 기억해야 될 왕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소는 수업 시간에도 제가 엄청 많이 말했던 거야.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서로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료에 제시되는 키워드를 잡아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뭐 결정적인 게 뭐예요? 자, 노비를 조사해서 풀어주었다. 뭐 이런 게 결정적인 거잖아. 그런데 처음에는 정치 잘하다가 또 보니까 중반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잘 못했다. 그리고 이제 뭐 끝날 때는 욕으로 끝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왕은 누구야? 4대 국왕 광종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광종 찾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사료 제시형 문제. 자,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어려운 거야. 이제부터 어려운데, 제가 여기 이제 유형 하나 봐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난이도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변별력 내는 건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유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교재 프린트에 다 있어요. 그냥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지엽적인 거야. 아주 지엽적인 걸, 아주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순간 아주 충격적인 애야. 되셨죠? 이제 요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유형은, 자, 거기에, 자, 두 번째 유형으로 제가 뭘 꺼내놨냐면, 그러니까 낯선 사료죠. 그러니까 사료를 보는 순간, 아주 충격적이야. 보는 순간 무슨 말인지 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여기서 일단 유형 3개를 먼저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반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걸 나중에 연습할 건데,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하는 말로 뭐라 그러냐면 누군가가 앞에서 확실하게 낚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 있기 때문에 오답 선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쏙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자 이런 이제 대표적인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그럼 이제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끝에서부터 갈까요? 첫 번째, 아주 매력적인 오답. 얘는요, 이게 사실 여러분 낚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낚이는 게 맞아. 그런데, 낚였다가 풀려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실제로 뭐 해급반, 나중에 문제풀이반 또 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매시간 시험 보잖아. 매시간 OMR 카드 넣잖아. 그리고 실제로 제가 동영상은 이걸 못 해드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떤 일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준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시간 체크해서 문제 풀라 그래.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면 뭐 예를 들어 19분 풀고 18분 풀고 17분 풀고 16분 풀고 이 계속 시간 줄여가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압박을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는 100점이 아니라 110점 나오는 과목이야. 110점, 120점 맞을 수 있다고. 왜 그러냐면 시간에 세이브를 시키면 다른 과목에 옆에 과목에 시너지를 줘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여러분 자기 선택 과목에 절대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없는 과목이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이 아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시험이라는 건 정해진 공간 속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는 거야. 이게 시험인 거야. 그걸 집에서 내가 편하게 오랜 시간 동안 풀었으면 당연히 그 점수는 안 맞았지. 근데 그런 말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또 하나 뭐가 같이 돌아가야 되냐면 시간이 같이 맞물려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연습을 많이 시키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저는 문제풀이 반반 하신 분들은 여러분 올해도 내가 할 거야. 작년에 뭐까지 했는지 알아? 중간에 1분 남겨놓고 OMR 카드 바꾸기도 시켰다고. 여러분 제가 그 짓을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시험을 안 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실력이 있으면 뭐 이렇게 맞아서 체킹해서 마킹해서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때 누군가 그러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미 뭐 어떤 공부했던 내가 아는 선배가 자기는 시험장에서 OMR 카드를 밀렸다는 거야. 그래서 떨어졌다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얘기 들으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이렇게 해요. 왜냐면 공부 안 했으니까 떨어졌겠지. 누가 OMR 카드를 밀려. 말도 안 돼. 그 중에 시험에 누가 밀려. 엄청 밀려요. 엄청 실수 많이 해. 여러분 실제로 그 웬만한 멘탈의 소유자들 아니면요. 이게 마킹하다가 중간에 한번 잘못되잖아. 이게 바꾸잖아요. 중간에. 그럼 정신 나가요. 그래서 제가 실제 문제풀이만 들어오면 그 시간을 계속 체킹을 한다고. 예를 들어 실제 5과목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한 과목밖에 못 시키지만 여러분 5과목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방법도 말씀을 드릴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니까 문제풀이만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면 내가 그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5과목을 풀어? 예를 들어 7과목을 풀어? 첫 번째 푸는 과목이 뭐야? 늘 첫 번째 뭘 푸세요? 그럼 예를 들어 그게 아주 정확해야 돼. 예를 들어 그날 달라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과목 끝나고 마킹 들어가? 그럼 마킹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언제냐고. 그러니까 과목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2과목, 3과목 묶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과목을 다 하고 한 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7급은 경우의 수가 더 많아. 왜냐면 7과목이잖아. 그러면 둘 묶어갈 수도 있고, 셋, 뭐 하나로 가. 이게 다르다고 상황이. 그럼 언제 마킹 들어가냐고. 첫 번째 마킹 들어가는 시간이 몇 시야? 보통 시험이 시작하고 몇 분경이면 첫 번째 마킹이 시작되냐고. 그런데 예를 들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지금은 괜찮아. 나중엔 내가 그럴 거라고.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시험에 대한 성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이 시험이 여러분에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냐고. 아니 매번 시험을 보면서 연습은 여러분들 그 OMR 카드에 대한 연습이나 이런 게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첫 번째 과목 끝나는데 몇 분 걸리냐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푸는 과목이 뭐야? 그리고 마킹은 언제 들어가는 거야? 세 번째 과목 끝나고 들어가? 그럼 그때 들어가는 그 시간이 몇 분이냐고. 보통 몇 분에 들어가냐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시험장인데 시험장에서 내가 처음으로 시간이 없다라는 걸 처음으로 느낀 거야 오늘. 그러니까 보통 때는 내 모의고사 볼 때 한 번도 시간이 부족한 적이 없어. 근데 오늘 시험인데 당일날 시간이 부족한 거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진짜 너무 성의 없으신 거야. 왜냐하면 그 경우수들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분이 끝나면 뭐가 풀려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시험이 다 풀리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뭘 연습시키냐면 항상 최소 아무리 돼도 100분이면 95분까지 문제 다 풀어야 돼. 그리고 5분은 무조건 남겨놓는 거야. 왜? 바꿀 수도 있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10개를 바꿔서 그럼 내가 마킹을 다시 한번 해봤어. 그럼 그 시간 몇 분 걸리냐고. 그럼 마킹에서 100개 다시 하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뭔가 틀린 거 발견해서 2개가 밀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꿔야 돼. 그럼 바꾸면 몇 분 걸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시험을 봤더니 5분 남았어. 그러면 나 5분 안에 마킹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바꿔야 되는 거야? 아니면 2개 틀리고 그냥 끝내야 되는 거야? 그 여러분 그 순간에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해봤어야지. 그리고 여러분 뭐가 달라지는지 알아?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나중에 이거 실질적인 얘기 뒤가서 할게요. 시험장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원래 내 수험번호랑 다 적혀 있어. 다 마킹이 돼 있다고. 그 OMR 카드 받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바꾸는 순간 달라져. 바꾸는 순간은 수험 번호부터 마킹해야 돼. 얘기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남의 일인 것 같죠?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실제로 이게 수능이랑 완전 달라. 수능은요. 시험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쉬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예를 들어 1교시 언어가 정말 어려워. 내가 사실 기댈 건 언어밖에 없어. 내가 언어를 잘하는데 언어가 진짜 어려워서 언어를 못 보잖아요. 그럼 이게 멘탈이 무너져요. 근데 그래도 쉬는 시간이 있거든. 그리고 쉬는 시간에 분위기를 보면 분위기가 대충 나오는 거야. 나만 폭탄을 맞은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폭탄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용기를 갖게 된다고. 물론 2교시가 수리수리 마수길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래도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 그게 없어요. 이게 심지어는 이게 더 극단적으로 올라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험 안에서 내가 심리적으로 멘탈이 무너져 버리면 그냥 내고 끝내는 거야. 그럼 그냥 또 내년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웬만한 강심장들이 아니면 한 번 마킹하다 어긋나잖아? 그게 틀렸잖아? OMR 카드를 바꾸죠? 그리고 100개에 대한 게 다시 시작되지? 그럼 그때부터 지정신 아니야. 여러분 진짜 온몸이 떨린다니까요. 이거 한 번 더 실수하면 어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마킹하는 게 마킹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지정신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것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만약에 마킹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여러분이 절대 재수가 없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시험 보는 과정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야. 마킹 잘못하는 것도 시험의 한 부분이야. 되셨죠? 그런데 그거를 너무 그 안에서 뭐 내가 뭐 자칫했다, 뭐 재수가 없다, 뭐 나는 왜 이럴까, 뭐 생각할 것도 없어. 그 순간에. 왜냐면 그렇게 마킹을 잘 못하는 것도 시험의 한 부분이라고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인데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은 다 다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되셨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뭐 잠깐 드렸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시간도 줄이고 막 할 건데, 보세요. 그 시간을 줄일 때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문제 풀다가 답이 나오잖아? 그러면 답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큰일 나는 거야. 누가 시간을 그렇게 줄여? 여러분, 그거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대충 푸는 거지.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2번에 답이 나와도 4번까지는 무조건 꼼꼼히 읽는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시간은 뭘로 줄이는 거냐면 첫 번째 사료로 줄이는 거야. 사료 연습을 많이 해서 보는 순간 무슨 말인지 바로, 왜냐하면 사료는 장난을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고민의 시간을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늘 이제 뭐 내가 대충 한 80점 뭐 대충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그게 80점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 안에서 판단하는데 시간이 계속 딜레이 타임이 생긴다니까. 왜냐면 내가 공부를 그만큼 많이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진다고 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는 건 고민의 시간을 줄이는 거야. 두 가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세 번째는 뭐냐면 연습이야. 계속 의식적으로 몇 분이 가고 있고 몇 분이 가고 있고 몇 분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10번까지 풀 때 기본적으로 몇 분,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푸는데 몇 분, 이거 자꾸 연습되면 계속 좋아져. 그리고 본인이 의식하면. 그런데 대신에 답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되셨죠? 이렇게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낚시 문제에서 내가 다시 풀려나는 가장 그래도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항상 문제는 손으로 푼다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손으로 풀고 흔적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선지는 무조건 끝까지 다 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통 시험자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시험 당일날 그분이 오시는 거야. 야, 이거 선지에 꽂히잖아? 그럼 이거 진짜 방법도 없어. 그래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그나마 연습이 뭐냐면요. 여러분 짧게 간단하게라도 문제에서 주제가 뭐였는지 사료가 뭐였는지를 옆에 간단하게 메모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 선지도 마찬가지고 틀린 건 왜 어디가 틀렸는지, 그리고 이 선지는 예를 들어 광종이면 뭐 다 쓰기 싫으면 하다못해 광자라도 써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검토를 할 때 여러분이 그걸 내가 이제 함정에 빠졌더라도 그 나올 수 있다니까.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2번을 답을 골랐더라도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걸렸잖아? 그래도 4번을 다시 읽으면 이게 무슨 문제 벌어지냐면 문제가 복수 정답이 된다고. 답이 2개 아니야. 근데 문제가 여러분 답이 2개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내가 잘못 본 거야. 뭔가 지금 하나에 낚여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걸 다시 보셔야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는 거야. 되시죠? 자,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에 대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낯선 사료. 이 사료는요. 사실은 아무리 이제 한국사 구력 있고 공부 좀 했다 그래도 사실 이거는 계속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문제풀이반에서 사료 연습을 하자는 건 뭐냐면 진짜 낯선 사료가 나와서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료인데 여러분이 조금만 덜 본 사료가 나오면 심리적으로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조금만 그 안에 키워드를 보면 힌트가 있거나 또는 이제 스토리를 대충 보면은 대충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대충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가장 큰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사료는 하나도 모르거든. 진짜 신비롭고 놀라운 거야. 근데 힌트는 사실은 선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에서 거꾸로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선지들을 보면 이게 어느 시대라는 대충 힌트가 있다고. 대충 무슨 말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단 말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선지 1번 읽었더니 장수왕이야. 2번을 읽었더니 공민왕이야. 3번 읽었더니 정조고 4번 읽었더니 박정희야. 그러면 여러분 또라이예요. 문제를 누가 이렇게 냅니까? 문제 선지를 누가 이렇게 배치해? 선지는요 비슷하게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충청도는 왕들이랑 공민왕이랑 같이 묶여 있거나 뭔가 이것 자체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주는 또 힌트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힌트를 가지고 다시 보면 잡을 수 있어, 최대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게 더 큰 문제야. 이게 되게 심리전이거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서 제가 시험 문제를 볼 때요. 제가 실제로 이제 핵극 문제풀이반 제가 매년 문제풀이반 할 때도 문제를 일부러 약간 어렵게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약간 쉽게도 해준다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뭘 느끼길 원하냐면 여러분이 어려서 점수가 떨어지잖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문제가 어려우면 여러분이 불리한 거야? 아니 시험지 봤는데 문제가 어려워. 그럼 불리하냐고 내가. 여러분 이게 심리전이라니까.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시험지를 봤는데 쉬워. 그럼 여러분 유리한 거야? 아니 여러분 시험지에서 무슨 일까지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중에 지금 얘가 너무 30% 빠지니까 요것만 정리할게요. 나중에 시험지에서는 얼마나 심리전이 심하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시험을 보잖아? 근데 분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누가 뒷장을 넘기는 거야. 그 조이가 소리가 나잖아. 슉, 와, 지금 넘겨. 뭔지 말씀드릴까요? 뒷장 뭔지 보는 거야. 궁금한 거야. 그 여러분도 보세요. 끝까지 보면 되잖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웃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예민하다고요. 제가 작년에 그 지방직 아니다. 국가직 떨어지고 와서 제 앞에 와서 막 문 여학생이 있는데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 앞에 어떤 남자가 앉았는데 이게 정말 실제로 그 학생이 한 얘기야. 근데 붙었어. 올해 서울시 붙었어. 그런데 그 국가직은 떨어졌었거든. 그런데 그 친구 공부 좀 했었어. 그리고 저희 문제풀이반도 저랑 같이 했고. 근데 그 앞에 있는 남자가 진짜 그 한 40대 남자였는데 그런데 그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방귀를 끼더래요. 그리고 트름을 계속 하는데 정말 이게 실제 상황인데 여러분 거기에 그 예민한 여자들, 이거 여자들 원래 냄새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 상황에 되게 예민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정말 진짜 죽여버리고 싶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다 있을 수 있는 거야. 시험번에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기침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아니, 이 사람 진짜 감기가 걸린 거야. 그럼 어떡하냐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은 다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나는 붙을 사람이라 붙을 거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뭘 하든 옆에서 뭘 하든 어차피 난 붙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료페이퍼나 이런 것도 제가 연습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지엽적인 거. 이거는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지엽적인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 그냥 운명이야. 되셨죠? 변함없어 이건. 그냥 찍고 가는 거야. 그리고 찍어서 맞추는 게 진짜야. 되셨죠? 그래서 찍어도 맞을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찍으시면 돼. 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반에서 제가 약간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변함없는 게 하나 있어. 마지막 순간에 마무리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전체에서 이게 주제야. 선택과 집중이에요. 여러분이 뭘 잡아야 되고 뭐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가 되게 명확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 이런 거 이상한 것도 나오잖아. 이건 어쩔 거니. 제가 문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렵게도 되게 많이 하거든. 그러면 평균이 왕창 떨어져. 그런데 여러분 문풀반은 제가 사실은 지난 3년간 계속 마감이었거든. 그리고 지금도 사실 등록상 내가 제일 많아.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하냐면 제가 매시간 시험 보고 성적표를 게시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내 석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쉬웠을 때 여러분의 석차와 문제가 어려웠을 때 내가 지난 시험보다 20점이나 떨어진 거야. 15점이나 떨어진 거야. 그런데 그때 석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 이걸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경험해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떨어졌는데 석차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석차가 오르는 걸 경험하셔야 돼.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내가 왜 불리해. 여러분 쉽다고 내가 왜 유리해. 왜냐면 똑같은 쉬운 시험지 보고 있는 거고 똑같은 어려운 시험지 보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험은 심리전이기 때문에 멘탈이 되게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반 오면 끊임없이 이런 이제 디테일한 얘기랑 정신교육 계속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수험을 공부를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런데 시험은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잘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은 잘 보는 놈이 잘 보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해 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실은 모든 걸 다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에 강한 사람이 되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에 대한 얘기 또 그런 이제 멘탈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야. 이후에 저를 만나시건 못 만나시건 그걸 떠나서.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자, 주제들 얘기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고유형들이에요.
그럼 이게 최근 2015, 2014건만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보세요. 첫 번째.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6.25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복고풍이야. 6.25인데 여러분 올해만 6.25가 세 문제야. 올해만.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잠깐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6.25 이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 근데 6.25가 세 번 나왔어 올해.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왜냐면 6.25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시기물어 보는 거야. 우리가 6월 25일 그러니까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북한군의 주도기. 그 다음에 이제 7월이 되면 유엔 참정. 그러니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사실은 북한을 침략국으로 규정하고 유엔이 사실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유엔의 참정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서울을 사실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전쟁을 한 방에 뒤집어 버리잖아. 그리고 서울 수복하고 그 다음에 평양까지 함락시키는데 그런데 이제 중공군이 전격적으로 10월에 개입을 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3기 중공군의 이제 참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러면서 본격적인 국제전의 양상을 띠고 그 다음에 나중에 51년 7월부터 사실은 여름이 되니까 전쟁이 잠깐 소강 상태 빠지니까 전쟁에 참여하던 소련이 유엔을 통해서 사실은 미국에게 휴전을 제의한다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후에 2년간 휴전협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1기, 2기, 3기 요거 있잖아요. 요 큰 시기, 시간 구분, 순서 배치. 요게 기본이야. 여러분 앞에서 우리 연습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삼국통일기, 고려 건국기, 조선 건국기, 그 다음에 이민족과의 항쟁 과정. 그래서 거란, 여진 다 마찬가지고 외란, 호란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 전쟁은 기본 문제가 뭐야? 무조건 순서야. 무조건 순서. 되셨죠? 그런데 문제가 어려워질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순서에서 특정한 거 하나를 찍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왜 어렵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로 구분했을 때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야 지금? 이게 휴전협정이 진행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몇 기가 되는 거야? 4기가 되는데 순서를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4기를 찍어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휴전협정과 관련된 걸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손지가 어려울 수 있지. 개성과 판문점 등에서 회담이 진행됐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이런 말은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좀 덜한데. 근데 이제 이런 말은 이제 헷갈린다고. 자, 공산군이 38돌 경계로 해서 휴전할 걸 요구했다. 38돌 경계로? 그 원래 선인데. 원래 전쟁하기 전선 아니 38도선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 공산군이 이런 걸 주장했어? 공산군이? 그 공산군이 말했던 그 경계는 뭐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 다음에 유엔 측에서 제네바 협정에 따른 포로 자동 송환. 그 사실 요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 다음 쌍방은 소련을 제외한 4개국의 중립군 감시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 이런 것도 디테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남한 측, 미국 측과 남한 측, 그러니까 어차피 휴전협상은 미국 측이 했으니까 미국 측이 얘기했던 게 스웨덴, 스위스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얘기했던 게 누구냐면 체코와 폴란드라고요. 되셨죠? 그런데 그런 사유 같은 거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보지 잘 안 보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나면 약간 어렵게 느껴지죠. 되셨죠? 그래서 자 이런 지역적인 문제.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복고풍이야. 그래서 올해 외란과 호란도 나왔잖아요. 되셨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것도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은요, 야, 이거 약간 충격적일 수 있어요. 저는 알아요. 왜냐면, 물론 제가 뭐 이거 수업하는 사람이니까 알기도 하지만, 저는 어릴 때 워낙 반공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라, 뭐 이거 뭐 많이 얘기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 그리고 당황할 수 있죠. 그래서, 자, 도끼 만행. 이거 처음 시작부터가 도끼로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야. 그리고 뒤로 가면 신비롭고 놀랍죠. 그러니까 사건들은 아는데 언제인 줄 생각도 안 해봤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들은다고. 그리고 그나마 아는 게 뭐야?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 보셨죠? 요 정도까지는 봐야지. 이게 68년 일명 김신조 사건 아니야. 그래서 그 무장공비들이 청와대 사진 침투하려다가 다 사실은 사살되고 김신조만 잡힌 거죠. 그래서 너 왜 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 박정희 목 따러 왔수다. 그러고서는 이제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사건 아니야. 68년 1.1 사태. 되셨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76년 도끼만행, 83년 아웅산 폭발, 그 다음에 87년, 자, 대한항공. 여러분 그 김현희 기억나세요? 요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언젠지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여기 87년이거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니은, 기억,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이에요. 어렵죠. 생각도 안 해봤던 거지.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제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은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말씀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복고풍.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지금까지 토지제도나 이런 국가경제를 만약에 이런 제도들을 물어볼 때는 어려운 문제에서 주로 사료 같은 걸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잠깐만요. 이 경우는 한 손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냥 선지로 들어오는 거야. 그냥 선지로. 그러니까 최근 유형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시문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 그냥 선지로 바로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런데 어려워.
근데 지엽적이고, 요건 이제 바로 작년 사회복지 문제인데, 이거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인물사 문제. 특히 근현대사 파트에서 이렇게 인물 찍어 들어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얘도 좀 어려워. 얘도 좀 어려운데,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가볼게요, 제가. 80년 우리나라에 왔는데, 일산이교회 고종의 밀설 휴대하고 미국에 가서 국무장관 대통령과 면담했다. 근데 실현하지 않았는데 다시 왔는데 고종에게 헤이그 특사라 보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서 이 사람이 많이 노력을 했대요.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문제야.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누구지? 근데 이거 모르면 끝이고요, 그냥. 근데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아. 그래도 밑에가 아주 쉬운 건 아니야.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 여러분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돼. 누구야 이거? 베델이죠, 베델. 그래서 원래 영국 데일리일보 신문 기자였는데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거 양기탁이 잡아서 도와달라, 이름을 빌려달라.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에 바지 사장으로 앉혔던 거잖아. 여기 이제 영국인 베델이죠, 베델. 자, 그래서 영국인 베델이고, 그 다음에 유경공원에 교사로 초빙됐다. 이거 누구야? 그러면 사실 이제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아는데 이게 아직 공부 좀 안 된 사람들은 모르지. 이게 누구냐면 헐버트랑 그 다음에 길모어예요. 그 다음에 자, 광해원 설립에, 여러분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이 갑신정변에 연동돼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말하면 누구야? 이건 알렌이라고 지금. 그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인 고문이었다. 그럼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서양인 고문 얘기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최초는 누구지? 그러면 독일인 멜런도르프예요. 그래서 이모군란 때 우리나라에 왔던. 되셨죠? 네, 이모군란으로 사실은 외교 고문으로 임명되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는 지금 문제에서 나온 이 사람은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특사로 파견됐던 헐버트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는 답은 어디로 걸리는 거야? 2번으로 걸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물사 문제는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그 인물사들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에서 사실 외국인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물들은 여러분 그 중요도로 생각하실 때 어떻게 순위를 잡으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이름이 여러 번 나올수록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 뭐 대원군 때 뭐 면함최익현의 이제 상소로 73년에 전격적으로 하야를 했대. 그런데 면함최익현 거기 나왔는데 또 나중에 개항할 때 보면 개항 5을 가서 외항일처럼 할 때 보면 또 나오거든. 그리고 좀 있다가 또 그 단발령 시행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 내 목은 뵐 수 있을지언정 머리는 못 자른다. 뭔지 이러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을사늑약 이후에 을사의병, 전남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이제 또 의병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나올수록 주목해서 보셔야 돼.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한 번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일단 가볍게 좀 보시면 되고, 되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소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수능 근현대사에서는 이미 오래된 문제인데, 소위 말하는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진짜 변태 문제야.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생활상을 찍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니까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13년이죠. 그러니까 96년 아라사이 공사관으로 파천했던 고종이 97년 경호궁으로 돌아와서 대한제국 선포하니까 요게 97년부터 국권 피탈까지가 언제야? 1910년까지니까 요 안에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경복궁의 전등이 켜졌어? 뭐 이제 얘기해요. 내가 안 와. 내가 켜놔. 자, 그다음에 한성수 이때 발행돼? 뭐 이거야. 아니, 전차 이때 다녀? 뭐 이거예요. 그다음에 강제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광해원, 제중원을 많이 보는데 그게 세브란스가 되는 거잖아. 근데 또 광제원 많이 안 보거든. 근데 광제원에서 치료받는 환자. 그럼 광제원의 병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야, 이 시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지. 그게 이게 좀 어려워요. 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사실은 F복사에서 예전에 다 했는데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이건 문제풀이 반영해서 좀 더 할게요. 근데 팁으로만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일단 어차피 나중에 근데 어느 정도는 보셔야 돼. 근데 처음에 이런 걸 다 배우면 진짜 공부가 안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정치사를 공부할 때 이런 문화적 얘기들을 자꾸 엮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국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실 때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그룹핑을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되게 많다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파편처럼 돌아다니는 게 문제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묶어줘야 돼. 되셨죠? 그래서 자, 요 유형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요건 이제 작년 문제인데, 원래 이 문제의 시작은 누구냐면 공민왕부터 시작이 됐어. 공민왕 벌써 3번 나왔어. 그러니까 공민왕 시기에 정책을 2개를 주고 순서 배치해 봐라요.
그러니까 공민왕이라고는 외웠는데 공민왕 안에서 순서를 배치해봐라. 이 문제 있잖아요. 이건 벌써 3번 나왔어. 근데 이제 어디로 번졌냐면 고대국왕 편에서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영종조에도 나왔지. 그래서 지금 2인자의 난. 2인자의 난은 가장 중요한 영조 시기에 우리가 시간의 기둥 이제 2개 세울 때 이게 첫 번째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탕평교서 발표하자마자 못 믿겠다. 그러면서 이게 터지는 사건 아니야. 1728년 2인자의 난. 그죠? 그리고 이제 뭐로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기둥이 영정법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규장각의 설치. 이거는 지금 여기 저랑 뭐 수업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랑 수업한 사람은 이건 연도까지 까먹으면 배신이야, 배신. 그래서 제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에다 연도를 잡았다고. 그래서 1776제.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정조의 직위년이야. 그 직위년에 중국에서 고금도서 집성 수입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만든다는 명분으로 왕실도서관, 바로 창덕궁 내에 규장각을 설치하는 거야. 그걸 명분을 삼아서. 근데 저쪽이 전부 같은 애잖아. 그래서 정조 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 무조건 정조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지. 그리고 정조의 마지막 죽기 전까지 사실은 이 싸움이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그 스타트점이 뭐라 그랬어? 이 스타트점이 1791년 신해통공. 되시죠? 그래서 유기전을 제외한 시선사인들의 금단조건 폐지하는 거 있잖아요. 신해통공. 이게 사실은 정조에서 가장 중요한 2개의 기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영조에서 이건 영조고 그 다음에 규장각에 설치는 정조인데 그걸 알아도 왜 어렵냐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겪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는 순간 얘네들은 바로 전사잖아. 그죠? 근데 또 일어나는 그 일이 또 나에게 닥친 거야. 또 둘이 남았어. 그죠? 그래서 금단정권 폐지는 정조고 그 다음에 자 결작을 납반되니까 이건 균역법 시행 이유니까 뭐가 되는 거야? 영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영종조가 지금 영종조 사례 물어봤는데 영종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영조의 2 정책 중에 누가 먼저니 정조의 2 정책 중에 누가 먼저니 이 순서가 나와야 답이 나와요. 되셨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유형 좀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초코칩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조금씩 하여튼 뭐 대비는 해드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그 유네스코 관련된 문화라든가 또는 우리의 문화재, 건축물 이런 걸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찍어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올해 지방직구급의 악명 높았던 그 문제야. 그러니까 유네스코 경주지구 중에 뭘 골라라야. 이 중에 남산지구에 소속하는 문화재를 골라라야. 야, 그러니까 보는 순간 멍 때리는 거죠. 그래서 계림, 나정, 포석정, 분황사, 첨성대, 베리서폴 이거 어차피 다 신라 경주에 가면 있는데 그 중에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남산지구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되셨죠? 그럼 다음부터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월성지구도 외우고 대릉원지구도 외우고 항류사지구도 외울 거냐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렵죠. 되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찍어서 맞추는 게 진짜라고. 되시죠? 네. 그래서 자 잠깐 말씀드렸고 이런 문제들이 올해 나왔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낯선 사료와 관련된 자 이제 또 난이도 높은 문제인데 2단 문제는 뭐냐면 아주 낯선 사료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순간 멍한 거죠. 왕이 죽기 전에 여럿인데 왕이 아닌 어떻게 모란 꽃이 향기가 없고 개구리가 오는 것이 변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왕한테 물어봤더니 왕이 뭐라 그랬냐면 꽃을 그렸는데 나비가 없는 걸 봐서 꽃이 향기가 없다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건 당나라 황제가 나를 짝이 없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료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보면서 멍한 거지.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소개했던 선동여왕이 죽기 전에 예언했던 3가지예요. 미리 알고 있었던 3가지. 그 이게 관련된 게 나왔는데 어렵죠.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작년 사실은 한능검 그리고 올해 사실은 경찰 간부직에서 요 사료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왔던 걸 여기 차용한 거야.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문제 되게 어렵죠. 그리고 이 국사 진흥왕이죠. 영묘사 들어보셨어요? 이런 사찰? 자, 그 다음에 향갈모와 삼대봉. 삼대봉은 들어봤지. 진, 성여왕이고. 그 다음에 오원태평송은. 이거 그냥 오원절실에서 오원태평송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태평송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 이거 뭐 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시성 싸움 이후에 김춘추의 대당외교가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648년에 나당연합군 결성되면 그러고 나면 이제 진성여왕이 원래 쓰던 독자적 위언어도 중국 연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제도, 그 다음에 의복, 관복 이런 것도 당나라 제도로 바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당나라 황제를 칭송하는 태평송을 지어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관련된 진, 덕 여왕 때 되셨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정답은 이게 영묘사가 선동여왕 때 만들어진 거야. 어렵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사료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흑요소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답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자료 보는 순간 그냥 신석기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주 일반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밑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야.
신석기인데 보니까 신석기 때 모습으로 옳은 것 같은데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사유재산제도 그러면 청동기니까 무조건 날라갔고, 그 다음에 주거용 창고, 이것도 청동기니까 무조건 날라갔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흑요석, 이거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원거리 교육이나 교육, 이게 무슨 소리야. 마을 주변에 방어용 의뢰나 목적으로 한호? 뭐 이건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건 흑요석은 처음 들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답 2번. 그래서 이제 이게 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3번이죠. 그래서 흑요석을 통해서 원거리 교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문제인데, 이거는요, 사실은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그러니까 개정 교과 과정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학계 분위기가 뭐냐면 동서 교류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7, 18세기에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인구 변동, 그 상황을 3국의 특징을 한꺼번에 물어봤던 거. 이게 교류사거든. 그다음에 또 그 중국 당나라 때 소종 때 사실 환난이 닥치니 환난이 끝나니 이게 뭐 칠라로 그 환난이 넘어왔다라고 나왔던 그 유명한 사료. 그거와 관련해서 물어봤던 문제, 지금 7급 문제인데 그 문제도 사실은 교류사예요. 그래서 요즘에 동서교류사가 학계에서 되게 핫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주제들이 좀 걸리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신석기 때도 이런 교류가 있었다는 건데 이걸 외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교류사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자,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 문제를 실제로 제가 풀어볼게요. 자, 갑니다. 시작하면 김윤우가 충주산성 방어변 끝. 김윤우는 뭘로 유명해? 아주 명궁이었죠. 원래는 평택에 있는 이게 승려 아니야, 승려. 그래서 뭐야? 몽고의 2차 침입.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제 김윤우 몽고 끝이야.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들어가면 이거 문제 풀 때 별로 걸리지도 않아. 그래서 귀주? 헤헤. 그러면서 뭐야? 자, 거란. 그리고 넘어가는 거야. 끝이죠. 그냥 끝이야. 그 다음에 뭐. 그럼 광어도 있었는데, 그거 뭐, 거기서 싸웠나 보지. 산속에 오케이. 자, 끝이야. 나중에 여러분 이거, 내가 검토하잖아? 여러분 이거 검토해도 안 보여요.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귀주에서 승리를 고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냥, 뭐라고요? 귀주 대첩 강감천? 아닌데? 여러분, 몽고 항쟁에도 귀주에서 싸우는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 이거 아주 심화도 아니야. 이게 몽고 1차 침입 아니야. 그래서 귀주성에서 누가 항전해요? 박서가 끝까지 항전하잖아. 기억나?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끌리니까 몽고이들이 뒤로 우회를 하잖아. 그래서 개경궁터를 둘러싸니까 고려정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쿨하게 바로 항복하는 거 아니야. 기억나세요?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바로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공도 바치고 그 다음에 몽고 사신 저거의 죽음은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몽고가 마땅히 할 말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다시 조공에 물품이 도착했는데 조공 물품이 너무 과한 거지. 그래서 당시 집권자였던 최후가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나라를 보존케 어렵다. 바칠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대모항쟁을 결의하고 나가서 싸운 건 아니고 강화로 천도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1232년 사실은 대모항쟁 40년이 시작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기 바로 전에 1차 몽고 침입 때야. 그게 이걸 고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정답은 몇 번인 거야? 2번인 거죠. 그래서 지금 2번이 아니라 어디 갔어? 자, 3번인 거죠. 그래서 흥화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지금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거란과의 침입 얘기하는 거야. 거란은 2차 침입 때 양규가 사실은 흥화전에서 끝까지 항전하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거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몇 번?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매력적인 1번이 지금 싹 다 끌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있어도 내 눈에는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답이 나와도 밑에 선지는 어쩌면 꼼꼼히 봐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자, 그다음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한능공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예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질문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EBS 한국사 문제 사서 풀어볼까요? 수능 기출문제집 바깥에 있는데 와서 풀어볼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으세요. 그거 감당되시겠어요? 국사 말고 딴 과목은 공부 안 하시나요? 그래서 그건 좀 별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핵끝에 나중에 그 수능 한능검 문제 또는 이런 문제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좀 보실 만한 문제들은 제가 좀 선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는 뭐냐면 이후에 저를 만나시건 안 만나시건 간에 이런 문제들이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유형의 문제들도 좀 나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의 기술. 그래서 처음에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출제가 됐느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느냐, 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험은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을 믿으셔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이 끝낼 때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끝내버리면 어떤 누구도 못 막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할 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지금 인터넷에는 그걸 제가 올릴 수 없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 6개월 만에 합격했던 여학생, 이번에 수기 내는 여학생이 와서 그 얘기도 좀 잠깐 하고, 근데 현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촬영해서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촬영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올해 국가직 수석한 친구, 그 친구도 사실 제 수업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또 잠깐 또 얘기를 하고, 또 7개월 만에 단기 합격한 친구도 제가 잠깐 불렀는데 잠깐 그 합격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듣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순간 끝나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이제 보통 구급 합격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니? 그러면 1년 반에서 2년.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즘에. 그 다음에 7급 합격할 때까지 얼마 걸리니? 그럼 플러스 1년이야, 거기다가. 근데 보통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합격자들을 만나보면, 자기를 합격시킨 3개월, 자기를 합격시킨 6개월이 있어요. 사실은 그 시기에 크레이지 모드였던 게, 사실은 날 합격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주변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상황이 어딘지를 자꾸 보시면, 자꾸 내 발 아래를 보시면 여러분 계속 좀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셨으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처음에 계획 세웠던 대로 그대로 밀고 가시고, 그 다음에 계획이 스케줄이 또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의 과정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공부의 과정은 연습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리고 많이 넘어지면 많이 넘어질수록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계획을 잡아도 계획대로 지켜지지 않더라. 그래서 계획을 안 잡기로 했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어떤 누구도 슬럼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6개월 만에 합격한 친구 슬럼프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슬럼프 얘기만 하나 하면, 여러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할게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슬럼프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요, 말은 슬럼프라 그러는데 제가 워낙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워낙 이제 학생들이랑 많이 얘기하니까, 근데 슬럼프를 나름대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슬럼프가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질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슬럼프고 몸이 안 좋지만 그래도 하긴 하는 거야. 내가 시간이 부족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점수가 아직 안 나오지만 근데 하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 미래에 대한 예감이 있죠.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너무 충격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부터 나는 심리적으로 계속 준비를 해가는 거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그게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 그렇게 공부하시는데 결과가 나오겠냐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슬럼프가 오면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진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슬럼프에 대한 반응도 달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슬럼프가 오면,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의 행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많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케줄을 더 빡빡하게 잡고, 그래서 때로는 수업도 지혜롭게 잘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슬럼프는 보통 몸이 아프면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슬럼프 때는 나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을 좀 지혜롭게 줄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나면 내가 결과물이 안 나면서 내가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가 계속 커지면서 계속 이게 악화돼요. 그리고 슬럼프를 이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계획한 모든 일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슬럼프가 오셨다면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많이 움직이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절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험생들은 내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날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내일로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마지막 시험 볼 때까지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이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 여러분을 믿으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모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